부동산 경매 마스터 프로그램 이번 시간에는 저당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은 사실상 경매의 원인이 되는 채권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경매 권리 분석을 하면서 그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또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저당권입니다. 이 저당권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개 물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당권이 어떻게 설정이 되고요. 어떤 경우에 설정이 되고 또 설정되면 채권자가 어떻게 좀 자기의 채권을 강화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뭐 꼭 주택일 필요는 없고요. A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경매는 꼭 부동산만 경매로 매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도 경매로 매각을 하고요. 중장비, 뭐 항공기, 선박, 심지어는 뭐 큰 나무, 등기가 된 나무라든가 광업권, 임업권 이런 것들도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거는 법원에서 경매로 진행하고요. 어떤 거는 그냥 집행관이 현장에서 그냥 바로 경매를 하는지 그 차이는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들, 이것들은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동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경매를 진행하는데, 지금 예를 드는 거는 어떤 주택으로 예를 들겠습니다만 요 목적물이 등기 등록이 가능한 어떤 물건이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서 어느 캐피탈 회사에 할부로 사면은요, 거기서 근저당권을 자동차 등록 원부에 설정을 하죠. 그런 식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는 목적물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A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요. B한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B한테. 이때 B는 반드시 금융기관, 은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요. 개인 간에도 얼마든지 근저당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B가 A가 담보로 제공할 만한 어떤 목적물, 근저당권의 목적물, 주택, 부동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돈을 빌려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A가 B한테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B는 몇 번 독촉을 하겠죠. 야, 돈 주기로 한 날이 도래했는데 왜 안 주냐? 빨리 달라 라고 독촉을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A가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A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자기의 채권을 만족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B가 법원에다 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면 판사님은 분명히 네 말을 뭘로 믿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님은 요 돈 금전 거래가 있었을 때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A가 나한테 돈 꺼가고 안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A 집 경매해 주세요 이러고 있거든요. 그 말 한마디로 경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나중에 혹시 B가 돈을 꺼준 적도 없는데 경매 신청을 남의 집을 그냥 막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판사님은 내가 네 말을 믿을 만한 뭔가를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A를 상대로 B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 절차와는 다른 일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 소송에서 입증이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승소를 할 거고요. 그 승소를 한 시점에서 그 판결문을 첨부해서 경매 신청을 다시 해야 비로소 이 집에 대한 어떤 경매가 개시 결정이 날 것입니다. 자, 요런 불편함도 있고요. 심지어는 A가 갚기로 한 날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아직 갚기로 한 날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이 주택을 C한테 팔아버립니다. 뭐 증여를 할 수도 있고요.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있으면 공부하게 될 사행위의 문제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또 변론으로 하고요. B가 A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하려고 봤더니 이미 이 주택의 소유권이 C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B는 A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기 때문에 A한테 받을 채권을 확정한
그 판결문으로 현재 C의 주택으로 된 이 주택을 경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B는 소송에서 이겼다, 뭐 그거 갖고 잠깐 위안을 삼을 뿐이지 사실상 A한테 빌려줬던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 간의 금전 대여대차를 하는 경우에 우리 민법이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B가 A한테 돈을 꿔줄 당시에 이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요, 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A가 C한테 이 주택을 판다라고 하면 C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거 5억짜리 집인데 이미 3억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내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바로 B한테 3억 원을 상환해서 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게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B 입장에서는 3억을 못 받을 일은 없어요. 근데 C가 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A하고 어떤 내통을 해서 그냥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B는 설정 이후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10번, 20번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 상태에서 A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 근데 아까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을 때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경매에 신청해봐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물건이거든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물건입니다. 가지고 있는 권능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하나는 경매 신청권입니다. 소송 절차 없이 약정한 날짜에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경매를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딱 보고 저당권 설정되어 있네. 저당권 설정 계약서 상황에 언제 상환하기로 되어 있네. 안 갚았네. 바로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개시 결정이 나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 또 아니면 제3자 D가 뭐 A한테 또 돈을 꿔줬을 수도 있죠. A는 B한테도 돈을 꿨고 D한테도 꿨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두 번째,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여러 법에서 여러 채권자들한테 이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민법이 근저당권자한테 보장해 주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채권자 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평등주의. 무슨 얘기를 하면 A가 돈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꿨습니다. 꼭 뭐 꾼돈뿐만이 아니라 누구한테 손해를 끼쳐서 손해배상. 어쨌든 A한테 돈을 받을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A의 재산을 처분해서 매각대금으로 확보된 돈은 원칙적으로는 공평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꿔줬는데요? 내가 더 많이 꿔줬는데요? 이런 거는 안 통하고요.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공평이라는 거는 똑같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1억 꿔준 사람과 2억 꿔준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준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물론 재산이 많아서 전액을 다 주고도 남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대부분 경매 나온 물건을 보게 되면은요, 매각대금으로 그 채무자의 채권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자른 재원으로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때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평등권, 1억 꿔준 사람과 2억 꿔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각대금을 1대2의 비율로 나누어서 배당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채권자 평등권인데요.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B가. 근데 D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고 신용으로 돈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설령 D가 돈을 B보다 먼저 꿔줬다고 하더라도 이 경매 절차에서 확보된 재원은요, 우선적으로 B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데 쓰여집니다. B의 채권을 전액 주고요. 모자르면 못 주겠지만 전액 주고 남는 돈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D한테 배당이 될 겁니다. 요게 우선변제권의 내용입니다. 근저당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강력하지만 단순해요. 돈을 갚기로 한 날 갚지 않으면 바로 경매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순위에 상관없이 다른 채권자보다 내 채권을 먼저 만족시킬 수 있다는 요 두 가지가 저당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돈을 빌려줄 때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목 보면은요, 제가 가로 열고 근저당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서 약간 파생됐다고 해야 될까요? 변형했다고 해야 될까요?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차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 많지 않냐면 실무적으로 저당권은 거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설정을 하는 행위, 설정을 했을 때 발생하는 효력 이런 것들은 두 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절차상의 권능상의 문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면에서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요. 실무적으로 1년에 하나 또 보기 어려운 게 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요. 저당권은 그냥 확정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5천만 원을 아까 그 사례에서 B가 A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5천만 원을.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요. 채권액 이렇게 등기가 돼요. 등기부 등본상에 채권액 5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은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중간에 A가 한 2천만 원을 상환할 수도 있겠죠. 그럼 실제 채권액은 3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저당권의 채권액도 3천만 원으로 감액 등기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A가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꼬박꼬박 매월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이자를 주지를 못해서 이자가 한 500만 원이 밀렸습니다. 그러면 5,500만 원으로 채권이 늘어났죠. 그러면 5,500만 원으로 다시 또 증액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게 저당권인 반면에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장래에 확정될 채권액을 일정 금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 그것이 근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돈을 은행에서 주택을 사면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면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보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만약에 은행에 가서 1억을 빌렸다라고 한다면 근저당권의 금액은 얼마로 기재가 돼요? 보통 1억 2천만 원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1억 거 주고 나중에 경매되면 1억 2천만 원을 상환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실제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액을 배당받는데 왜 굳이 1억 2천만 원을 설정을 하느냐? 요 1억 2천만 원은 요 저당권의 채권액이라고 기재되는 반면에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채권 최고액 이렇게 기재가 되고요. 장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사례를 들은 것처럼 1억을 빌렸지만 중간에 한 3천만 원을 상환할 수도 있고요. 이자를 못 내서 한 1억 1천만 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 어떤 거래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갚아야 될 채권 금액이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변경 등기를 하지를 않고 어쨌든 1억 2천만 원까지는 내가 1순위야. 무조건 내가 다 받을 거야 하는 그런 저당권이 근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이 훨씬 더 편리하겠죠.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그래서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상에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집주인이 채무자가 은행에 갚아야 되는 비용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5천만 원을 갚아서 5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연체된 이자가 돼서 1억 1천, 1억 2천까지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체된 그 이자가 많아서 실제 채권액이 1억 3천까지 올라갔다? 그래도 근저당권은
1억 2천만 원까지만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다른 채권자하고 동일하게 일반 채권자로서 채권자 평등권에 의해서 안분해서 배당을 받는 이런 것이 바로 근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에 가서 뭐 전세를 얻을 때 보면은요, 뭐 주택의 가격이 5억인데 지금 전세 가격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매매가고요. 그 다음에 3억이 전세가입니다. 뭐 집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봤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봤더니 요 근저당권이 뭐 4억이 있습니다. 4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집에 3억 전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합니다. 아유, 어떻게 5억짜리 집에 3억 전세를 들어가면서 4억 근저당이 있는데 3억 전세를 들어갑니까? 이 집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때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건 채권 최고액이고요. 옛날에 돈을 빌릴 때 그만큼을 빌렸기 때문에 이만큼이 설정이 된 거고 지금은 다 갚았어요. 원리금 그 균등 상환으로 해서 뭐 다 갚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 채권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공인중개사 분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은행에서 그 확인을 좀 떼어주세요. 그랬더니 은행 가서 확인서를 떼었더니 실제 채무액이 5천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 집에 내가 3억 전세 들어가는데 선순위 5천만 원 있어? 만약에 경매된다고 한다면 5천만 원 먼저 배당이 될 거고 나머지는 내가 2순위로 배당을 받으니까 이 집이 3억 5천 이상에는 매각이 되겠지, 낙찰이 되겠지, 안전하구나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경우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거래 과정 중에 계속 증액, 감액될 수 있는 채권액을 1억 2천만 원까지, 요 사례에서는 4억까지죠. 담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주택을 임차하는 그 순간에는 5천만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조금 은행 가서, 집주인이 은행 가서 조금 돈을 좀 더 빌려주세요. 은행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4억까지는 내가 선순위를 1순위를 보장받고 있으니까 4억 안에서 3억까지는 뭐 얼마든지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해서 돈을 줘버리게 되면 이 5천만 원이 3억 5천으로 올라갔다. 실제 채권액이. 이런 상태에서 경매됐을 때 임차인인 나는 내가 들어올 때는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먼저 배당해주고 나 3억 해주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은행에 나머지 3억을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 내가 우선 변제권을 임차인이 확보한 그 시점만을 비교할 뿐이지 근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실제로 금액이 증액되고 감액되고 하는 거는 순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그거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경매 절차에서 뿐만이 아니라 특히 월세 같은 거, 뭐 자녀분들 어디 뭐 대학 가서 원룸을 구해준다든가 월세 같은 거 구할 때요, 공인중개사가 이런 얘기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집이 정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행 가서 채권 최고액 4억 설정되어 있는 거를 1억으로, 뭐 5천만 원이니까 120% 잡아봐야 6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6천만 원으로 감액 등기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 4억을 6천만 원으로 감액을 하는 조건으로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저당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강력합니다. 경매 신청권이 있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근저당권 알아봤습니다.